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2023년도에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올해 마지막 영상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그리고 기대해주고 계시리라고 짐작이 되는 저희 편집자 K 채널 구독자분들이 뽑아주신 2023년 올해의 책 영상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그 유튜브 커뮤니티 탭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잖아요. 232표를 집계를 끝냈습니다. 공동 5위에 뽑힌 두 권의 책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10표씩 받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짠!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도불벽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책인데 지금 6권 중에 유일하게 외국 소설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1979년에 데뷔를 했고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 작품의 원형이 되었던 작품을 1980년에 문예지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중편 소설로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마음속 한구석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다시 이 작품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두툼한 장편 소설로 완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그 책장 투어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한국에 출간된 거의 모든 책을 다 소장하고 있을 만큼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꾸준히 따라 읽어온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신간도 기대하면서 읽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꽤 두툼해 보이고 제목도 약간 추상적인 난해한 듯한 제목이지만 혹시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한 권쯤 읽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도불벽을 추천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재밌는 책이고 잘 읽히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 작품이 하루키 작품 세계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들, 그 원형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나 이 세계가 좀 마음에 드는데 하시는 분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른 작품들을 오히려 역으로 읽어 나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한 작품들에서 그러하듯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듯한 남성 화자가 주인공이고 그 남성 화자에게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상대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홀연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기억, 그때의 그 순간이 이 남성 화자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고 또 중요한 무언가로 남아있고 내 인생에 뭔가가 빠진 듯한 공허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도너츠가 있다면 그 안에 가운데가 빈 듯한, 그래서 그 상대방 혹은 그 기억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 되짚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은 그 도너츠의 가운데를 채워나가는 과정과도 같을 텐데요. 인생의 의미, 삶의 본질,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형상화될 수 있을 어떤 사람 혹은 그때의 기억, 그것이 이 도불벽에서도 굉장히 순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에 매료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한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조금 신비롭고 판타지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서 이야기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 중에서 고르신 책일 거라서 사실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안 해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지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불벽은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 하니까 맨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 봐요. 내가 나에게 그 도시를 알려주었다. 그 여름 해질녘, 우리는 달콤한 풀냄새를 맡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야트막한 물뚝을 몇 번 건너고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서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가느다란 은빛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둘 다 조금 전부터 맨발이었다. 맑은 물이 복사뼈를 차갑게 씻어내고 강바닥의 잔모래가 발을 감쌌다.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나는 17살, 너는 나보다 1살 아래였다. 너는 노란색 비닐 숄더백에 굽 낮은 빨간색 샌들을 대충 쑤셔 넣고 모래톱에서 모래톱으로 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갔다. 젖은 종아리에
젖은 풀잎이 달라붙어 근사한 초록색 구두점을 만들었다. 나는 낡은 흰색 스니커즈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너는 걷다 지친 듯 여름 풀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작은 새 2마리가 나란히 상공을 가로지르며 날카롭게 울었다. 침묵 속에서 푸른 땅거미의 전조가 둘을 감싸기 시작한다. 내 옆에 앉자 왠지 신기한 기분이 든다. 마치 수천 가닥의 보이지 않는 실이 너의 몸과 나의 마음을 촘촘히 엮어가는 것 같다. 내 눈꺼풀이 한 번 깜빡일 때도, 입술이 희미하게 떨릴 때도 내 마음은 출렁인다. 그런 시간에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름이 없다. 17살과 16살의 여름 해질녘, 강가 풀밭 위에 선명한 기억. 오직 그것이 있을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에 하나 둘 별이 반짝일 테지만 별에도 이름은 없다. 이름을 지니지 않은 세계의 강가 풀밭 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있다. 도시는 높은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너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침묵의 밑바닥을 뒤져 말을 찾아온다. 맨몸으로 심해에 내려가 진주를 캐는 사람처럼.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야. 하지만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지도 않아. 내가 그 도시를 입에 올린 건 이번이 2번째다. 그렇게 도시에는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벽이 생겼다. 네, 이렇게 읽어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률의 5위, 10표를 받은 또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던 책이라서 조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바로 고명재 시인의 첫 번째 산문집,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입니다. 제가 고명재 시인의 첫 시집인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너무 좋았었고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산문집도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이달엔 이 책 만들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대부분의 멘트는 이미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어쩌면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읽은 책이 좋으셨다니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라는 제목이나 이 표지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앞뒤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캄캄할 땐 당신 생각을 해도 되겠다. 알 때까지,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이상한 리듬을 말하기 위한 시인 고명재의 무채색에 얽힌 100가지 이야기.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굉장히 총천연색, 화려한 컬러감?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렇게 색의 어떤 강렬함을 빼고 남았을 때 남겨지는 잔잔한 것들, 은은한 것들, 욕심 없어 보이는 것들, 소탈하고 좀 겸허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읽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좀 때가 많이 탄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흔해 보이는 느낌도 들지만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새삼 해보게 되는 책이고요. 역시 읽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서문을 그때 읽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서문의 앞부분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무채라는 이상한 세계, 이를테면 수녀복과 승복의 흰색, 살 아래를 파고드는 렌트겐의 빛, 흰 뼈의 눈시림, 할머니의 바늘끝, 눈사람과 숯과 솥과 우유의 세계다. 영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일상 속에 가득한 중간의 얼굴, 사랑하는 중음신, 그리운 사람들, 사랑과 빵과 명랑과 뽀얀 밀가루 자루와 눈동자의 색채를 이루는 고요한 세계다. 가끔 스님은 연락도 없이 과일을 한 박스씩 보내곤 했다.
뜬금없이 집 앞에 배가 주렁주렁 열릴 때 나는 아름다운 그 금빛을 모조리 기억하려다 그런 색채마저 거두는 게 사랑이라 고쳐 믿었다. 사랑은 화려한 광휘가 아니라 일상의 빼곡한 쌀알 위에 있다. 늘어난 속옷처럼 얼핏 보면 남루하지만 다시 보면 우아한 우리의 부피. 매일 산책하는 강변의 기나긴 길과 일렁대는 강물과 버드나무 줄기들.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그런 아름다운 걸 무채라고 퉁쳐서 불러보았다. 배앓이를 하듯 자꾸 보고 싶을 때 무채 말하다 보면 좀 나아졌다. 죽은 개들이, 인자했던 할머니 손끝이, 그렇게 건너온 저쪽 너머의 존재와 말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쥐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언젠가는 이 사랑도 비울 것이다. 그때까진 용감하게 사랑을 줘야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색을 열고, 색을 삼키고, 색을 쥔 채로 나를 키운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 네. 연말에 정말 어울리는 책이고, 저는 이제 고명재 시인의 시나 산문도 다 좋아하지만 전 작업하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일들, 문자를 주고받을 일들, 그런 일상 속에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쌓여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시인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굉장히 좀 위안이 됐던 순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쓰는 글이라서 마음을 의지해서 읽게 되는 거겠죠. 4위는 12표를 받은 책입니다. 역시 제가 이달엔 이 책에서 보여드렸던 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책 굉장히 좋았다라고 많이들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짐작을 했던 책인데요.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책 뒤에 써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수천 년 무성한 나무의 수명 가운데 이파리 한 장만큼을 빌려 죽을 위기에 처한 단 한 명만을 구해야 한다. 삶과 죽음, 신과 인간의 틈에서 피어나는 최진영식 사랑의 세계. 목화라는 주인공이 꿈에서 어떤 사건 현장을 보게 되고 그 꿈에서 딱 한 사람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좀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험난한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운명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목화가 꾸는 꿈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에 대한 것들이 좀 강렬하게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 자체도 좀 인상적이긴 하지만 최진영 작가님이 그리는 사랑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소설들도 그렇고 정말 좀 강렬한 데가 있죠. 구의 증명도 그랬고 해가 지는 곳으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소설을 이렇게 잘 쓰는 분도 참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불러오는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 제가 느끼는 최진영 작가님 소설에서의 강렬한 부분은 간절함이거든요.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설득이 되고야 마는 이야기. 단 한 사람도 그런 소설이었어요, 저에게는. 수천 년을 이어온 나무로 표상이 되는 자연 혹은 어떤 자연의 이치나 섭리 같은 것들,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찰나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운명, 숙명 이런 것들이 얽히는 것이 좀 신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것과 이제 목화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도 너무 인상 깊었던 책이어서 단 한 사람도 당연히 권해드리고 싶은 소설입니다. 이 책도 읽어볼까요? 이 책은 제가 프롤로그를 읽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읽어볼까요? 작가의 말을 읽어볼까요? 10여 년간 붙들고 지낸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쓴 문장과 단어가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질문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내가 계속 묻던 것은 알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모른 채 살고 싶은 것. 답을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풀지 못한 문제로 남겨두고 다른 질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까스로 사람에 불과한 내가 글을 쓸수록 강렬하게 인지합니다. 한 번뿐인 삶, 다시 없을 오늘을. 소설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에서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 언젠가 사라져버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고, 그리고 이 문장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해요. 지금 내 마음에는 광활한 하늘과 드넓은 바다, 거센 바람을 타는 새, 비바람에도 한자리에서 다만 흔들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당신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며 언제고 당도할 안부를 기다리겠습니다. 3위는 14표를 받은 산문집입니다. 이 책은 분명히 저의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뽑아주신 게 아닐까 하고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올해의 책이라고 뽑았던 바로 그 책입니다.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 이 책은 제가 연초에 올해 처음으로 만든 책이고, 그때 나는 이미 올해의 책이 결정된 것 같다, 이렇게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떨면서 보여드렸었죠. 근데 한 해가 다 지나고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는 여전히 이 책이 올해의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에게는 편집자로서 이제 개인적인 의미까지 아무래도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작별들 순간들은 제가 몇 년 전 그 문학동네 개간지에 실린 배수아 작가님 산문을 보고, 이런 글을 한 편밖에 읽을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께 이런 글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얘기를 나누어서 연재를 하고 책으로 묻고 그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가님께 조르던 마음,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책이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언젠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이런 타이밍에 내가 힘을 보태서 책이 나왔구나라는 그 개인적인 의미, 내 마음속에 있던 한계들을 너무 가뿐히 넘어버리는 그 문학의 힘 같은 것을 저에게는 최근에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연말 되면 온라인 서점들에서 올해의 책 많이 뽑죠. 제가 거기서 이 책이 추천된 것을 보고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추천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김현수 작가님께서 예스24 설문에 이 책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 다른 사람의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지고 나의 것만 챙기게 된다.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읽으며 내내 감탄하고 존경했으므로 이 책은 나의 것이 됐다. 나의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작가님들 서명 거의 안 보여드리지만 이 책은 보여드리고 싶네요. 배수아 작가님이 지금 베를린에 계시는데 10월 달에 베를린에 가서 작가님을 뵙고 왔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베를린 브이로그를 정리해서 올리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이 책은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배수아 작가님이 베를린 인근의 시골 마을에 오두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독일 시골의 오두막에서의 실제 생활, 그 생활이 잘 드러나 있는 산문이기도 하고,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읽기와 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산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베를린 서가의 주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과의 대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축이 강렬하게 빛이 나는 작품이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산문이 그렇듯이 배수아 작가님 산문도 그 꼭지에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되는 감정을 딱 겪고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팡 터지는 그것을 맛봐야 돼서 발췌독이라는 게 사실 좀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넉마를 팔고라는 꼭지입니다. 그날 밤 나는 베를린 서가의 주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를 M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제부터 나는 단지 이름뿐 아니라 목소리와 영혼 그리고 지나갔으며 앞으로 도래할 경험까지도 전부 M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오래전부터 M의 속삭임으로 이루어지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그 목소리의 미디엄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M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실제 소리의 울림으로 그 존재를 완성해달라고. 그러니 나를 M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나는 아름답거나 감동적이거나 스며들거나 지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압도적인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좋은 글이나 기억에 남는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매혹적이거나 독특하거나 소름 끼치거나 아찔한 글도 아니라고.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글을 쓰고 싶지 않으며 개념과 철학으로 쓰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체와 통일과 조화의 글도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연속성과 이야기의 문법을 피해가기를 원하며 구조와 플롯의 글을 쓰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무엇도, 심지어 내용이나 아름다움조차도 완성하거나 구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은 파편이었다. 단지 속삭임, 몸에서 울려나오는 숨과 같은 속삭임, 물처럼 들어올리는 속삭임, 글이 호흡하는 속삭임, 글을 해체하는 속삭임, 몸 없이 환하고 불완전한 사물과 같은 하지만 속삭이는 사물인 혹은 모순되고 파편적인 몸을 가진 소리, 하나의 물방울이 돌 위로 떨어질 때 비로소 풀려나는 광물의 속삭임, 동굴의 한숨인 속삭임, 먼 훗날 어느 날 내가 희고 커다란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저녁이고 햇살이 강물 위로 산산이 흩어지는 순간에 너는 혼자인데 문득 너의 귀에, 내 입에, 내 몸 안으로 동시에 덮쳐오는 파도처럼 사납게 속삭이는 여러 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느끼고 놀란 얼굴을 돌려 방금 누군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간 것은 아닌지 헛되이 확인하려 할 때 멀리 다리 건너편 석탄처럼 불그스름하게 이글거리는 인파 속으로 막 사라지는 M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믿는 그런 글을 쓰기를 원한다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글을, 진실도 거짓도 아닌 글을, 일어났으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먼 훗날 어느 날의 흰 다리, 그곳을 지나갔을 M을 시간을 앞서서 선취하는 글쓰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M이어야 한다고. M을 부르는 목소리가 없으면 M도 없으므로 우리를 앞서서 가버릴 것들, 뒤돌아보지 않을 것들, 우리가 가진 넉마를 다 팔아버린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낡은 외투 안에서 이글거릴 것들을 쓰길 원한다고. 다리 저편의 M처럼 저녁빛 속에서 테두리가 일그러진 채 일렁이며 멀어져갈 몸 없는 그것을 쓰기 위하여 나는 몸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나를 이제. 저의 올해의 책이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좋았던 책 3위에 랭크된 작별들 순간들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읽어주셔서. 네. 2위는 17표를 얻은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 번 얘기했던 책인데요. 권여선 작가님의 각각의 계절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뽑는, 교보문고에서 매년 소설가 50명에게 설문을 해요. 올해 가장 좋았던 소설을 골라달라. 그 50명의 소설가가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그 교보문고 집계에서 올해 1위를 한 책입니다. 제가 각각의 계절 소개하면서 사슴벌레식 문단모 너무 좋다 이 얘기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작품만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이 소설집에 실린 한 편 한 편이 너무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프고 그런 소설집입니다. 사슴벌레식 문답 당연히 좋았고 실버들 천만사랑 하늘 높이 아름답게 이 두 편은 김승욱 문학상 우수상에 뽑혔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기억의 왈츠, 마지막에 실린 기억의 왈츠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
우리가 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가? 나는 어쩌다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사슴벌레식 문답은 뭐 저도 말씀드리고 읽으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든이라는 조사의 힘을 알 수 있는 작품이죠.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든 그래. 이런 식의 사슴벌레식 문답. 사슴벌레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사슴벌레는 어떻게든 들어와. 어디로든 들어와. 이런 식. 사슴벌레가 어떻게 들어왔지? 하는 데서 시작된 그 문답이 인생과 관계 전반으로 엮여져 들어가면서 모든 질문에 모든 해답이 될 수 있는 문답법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그럼 마지막 기억의 왈츠의 한 대목을 읽어볼까 봐요.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생 부부와 교회에 있는 숲속 식당에 다녀온 후부터 나는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청춘의 한 시절을 자꾸 되돌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무려 30년도 넘은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머나먼 과거의 일들이다. 반복해서 돌이키다 보니 처음에는 안개에 덮인 듯 아득했던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듯했고 점점이 끊겼던 사건의 순서가 느슨하게 연결되기도 했다. 잘못 기억했던 부분이 바로잡히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에피소드가 불쑥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반추하면 할수록 내게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시절의 내가 도무지 내가 아닌 듯 무섭고 가엽고 낯설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었다. 오래전 기억 속의 자신은 원래 그렇게 생각되는 법인지 모른다. 하지만 원래 그렇더라도 놀라운 건 놀라운 것이다. 내가 손쓸 수 없는 까마득한 시공에서 기이할 정도로 새파랗게 젊은 내가 지금의 나로서는 결코 원한 적 없는 방식으로 원하기는커녕 가장 두려워해 마지 않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내게는 부인할 수도 없지만 믿을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이런 게 놀랍지 않다면 무엇이 놀라울까? 시간이 내 삶에서 나를 이토록 타인처럼 무력한 관객처럼 만든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너무 서늘하고 정확한 문장이지 않나요? 각각의 계절은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읽어서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40대를 맞이해서 읽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기도 해서 그게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좀 두렵기도 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겠구나. 너무 강렬하게 남았던 각각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1위는 21표를 받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상 가능하시죠? 그 책이 왜 안 나오지? 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짠!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소설집도 그렇고 장편 밝은 밤도 그렇고 꾸준히 따라 읽는 고정적인 독자층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 독자분들이 보내는 신뢰나 지지, 애정, 믿음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작가를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책을 읽을 때 나 혼자 이런 책을 읽을 수 없어. 나 혼자는 안 돼 하면서 친구에게 너도 읽어봐라. 아는 사람에게 뭐 선물하거나 그런 식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최은영 작가님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관계에 좀 다정하게 임하는 것들이나 그 베이스는 이 모든 건 당연하지 않고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편편에 나오는 특히 여성인물들이 뭐 동년배 여성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앞선 세대의 여성과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 간의 관계, 그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삶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 세대가 무언가를 한 것 혹은 다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세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그 반대에는 어떤지 하는 것이 주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작가가 쓴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은 뭐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거나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내가 강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읽어보고 싶네요. 1위를 했으니까. 일단 뒷표지에 실린 추천글부터 읽어볼게요. 권여선 작가님이 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표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희미한 빛을 찾아 어두운 허공을 오래 찬찬히 응시한 자의 고요와 열기를 마치 한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경건함으로 그려낸다. 이런 문장은 당해낼 길이 없다. 나는 늘 최은영에게 다른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작품을 읽고 나면 늘 이것을 바라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읽을 때마다 생판 다른 최은영은 그런 작가다.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최은영은 정치적 치열성에 걸맞은 빈틈없는 서사의 힘을 구사하는 보기 드문 작가이다. 그는 편재하는 권력과 그 압도적 기울기, 편재성을 추적한다. 그는 갑을을 넘어 갑을병정의 세계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의 문학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은 축복이고 해방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문학의 존재 이유는 없다. 그의 문장은 미시와 거시, 로컬과 글로벌, 다정함과 외로움, 분노와 체념의 살얼음판이다. 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다. 긴장과 부드러움이 교차하는 그의 문장에 잠겨들 무렵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운다. 진짜. 눈으로 읽을 때랑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이 파워가 다르네요. 네. 진짜 눈으로 읽을 때도 굉장히 강렬한 추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의 문학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 긴장과 부드러움이 교차하는 문장이라는 거 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읽어보는 곳들을 좀 읽어볼까 봐요. 여러분 이 소설집은 많이 읽으셨죠?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최은영 작가의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어놨었고 나도 더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라는 문장도 접어놨습니다. 이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이 생각하는 바 중에 하나죠. 더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편집 부일을 하면서 당신은 예전처럼 더디게 글을 쓰지 않았다. 덩어리 같은 막연한 생각을 언어로 풀어낼 때, 어렴풋하게 떠오른 문장들을 당신의 목소리로 종이 위에 적어나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겁쟁이가 아니었다. 골똘히한 생각을 써내려간 글 속에서 당신은 당신 나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그런 순간들이 당신에게 준 경의와 행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었다. 그토록 나약해 보이는 당신 안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글로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당신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었다. 글 쓰는 일이 쉬웠다면, 타고난 재주가 있어 공들이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당신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부끄러워 때때로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밖에 느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또한 글쓰기라는 사실에 당신은 마음을 빼앗겼다. 글쓰기로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다시 글을 써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을 수 있다는 행복. 당신은 그것을 알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이와 주고받던 이야기들 속에서만 제 모습을 드러내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누추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마주 볼 때면 더는 누추한 채로만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둘의 이야기들은 서로를 비췄다. 다희에게도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빛이 되어 주었기를 그녀는 잠잠히 바랐다.
다음 해 겨울에 언니가 사준 오리털 파카를 입고서야 나는 내가 추위를 심하게 타는 편이 아니라 단지 그 전에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 부분의 문장들도 표시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섬세한 작가의 문장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조카에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모가 조카에게 쓴 편지 형식인 답신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작품의 한 대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이모, 언니, 익숙한 호칭들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요. 접어놓은 부분 너무 많고 여러분의 책들에도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을 만한 최은영 작가님 신작 소설집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덕분에 한 해도 무사히 무탈히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2023년 어떻게 기억되는 한 해일지 댓글로 안부 서로 물으면서 잘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2024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은은하게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날, 새로운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속삭이는 걸까요? 감사합니다.